저는 김정남입니다. 백두혈통의 맞이로 태어나 한때는 그 이름의 후계자로 불렸던 사람이지요. 같은 피를 나누고 태어나 바로 그 같은 피. 김정은의 손에 지워질 사람. 그것이 저였어요. 아마 이 녹음이 세상에 흘러나올 즈음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그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도박과 향락에 젖어 타국을 떠돌던 한 사내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심한 마다들로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 오해를 굳이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오해 뒤에 숨어서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준비해왔지요. 저는 이 정권을, 제 아버지 김정일과 이복 동생 김정은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손을 몰래 잡고 있었지요. 총구가 아니라 진실과 사람으로 그 벽에 금을 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제 하나뿐인 아들 김한솔이 그 과업을 이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남입니다. 저는 평양의 담장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저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던 시절이었지요. 어른들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혔고 제가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에도 방바닥은 따뜻했고 남들은 평생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과일과 고기가 상 위에 올랐습니다. 늘 저를 도련님이라 부르던 나긋한 목소리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의 원래 모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배를 골고 한 줌의 강냉이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 가문의 것이고 그 가문의 맞이인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그 믿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 보초가 서 있었고 제가 크게 웃으면 어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위해 마련된 무대 같았지요.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제가 주인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은 아주 어린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 저택 안에서의 삶은 풍요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외로웠습니다. 저에게는 마음 놓고 뛰어놀 또래가 없었지요. 저와 눈을 맞추는 아이들은 늘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제 앞에서는 제대로 웃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던 것이겠지요. 도련님 앞에서는 함부로 굴지 마라. 한마디 잘못하면 온 집안이 위험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 담장 안에서 늘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업어 재우고 몰래 사탕을 쥐어주고 제가 넘어지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던 늙은 시중꾼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밤에 무서워하면 날이 밝을 때까지 머리맡을 지켜주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어요. 직함도 아니고 도련님도 아닌 그냥 제 이름을 말이지요. 저는 그분을 제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더 자주 보았고 어쩌면 더 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낡은 회중시계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뚜껑을 열면 태엽 감는 소리가 조그맣게 나던 그 시계를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분은 그 시계를 제 귀에 대어 주었고 저는 그 조그만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칠 자리를 비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몇 번이고 그분의 안부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침묵과 화제를 돌리는 손짓뿐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보지 말았어야 할 그 밤을 보고 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몰래 방을 나섰던 그 밤. 저는 마당 한켠에서 한 사람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발이 땅에 끌리던 그 모습을 말이지요. 달빛 아래 얼핏 드러난 그 얼굴을 저는 그만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짧은 비명이 한 번 어둠을 갈랐고 고지어 사방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짧은 비명보다도 그 뒤에 내려앉은 깊은 고요가 저는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 집에서는 무언가를 본 아이조차 함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밥을 차려주었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진 그 이름을 단 한 사람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두리번거리며 그분을 찾았지만 세상은 그저 시치미를 뗀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한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돌봐주던 그 늙은 시중꾼은 어디 갔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니라 서슬퍼런 눈빛이었지요. 묻지 마라. 그 한마디에는 다시 묻는 순간 너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백두혈통의 맞이인 저에게조차 그런 눈빛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이 집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어렸지만 그 눈빛의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진실을 궁금해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는 것을요. 진실은 곧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무언가를 묻고 싶을 때마다 먼저 주위를 살피는 아이가 되었지요. 여러분, 겨우 17살 난 아이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사방을 둘러보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그렇게 세상 그 누구보다 이른 나이에 입을 다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날 이후 웃는 얼굴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굽어지던 허리도, 저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도 그 뒤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저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도 언젠가 사라질까? 나에게 웃어주는 저 얼굴도 어느 밤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곤 했습니다. 풍류의 뒤편에는 늘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 담장 안의 평화는 누군가가 소리 없이 사라져 주었기 때문에 유지되는 평화였던 것이지요. 어린 제 마음에 그날 처음으로 금이 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스스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살아남으려면 보지 않은 척,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빠르게 배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게 주어진 특혜의 달콤함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따뜻한 방과 넘치는 음식, 나를 떠받드는 세상.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 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지요. 그 침묵의 값을 저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치르게 됩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길러지고 있었어요. 백두혈통.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제 아버지 김정일에게로 이어진 그 핏줄은 이 나라에서 신의 이름과도 같았지요.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심지어 갓난아이의 첫말에서도 그 이름이 먼저 불렸습니다. 저는 그 이름의 무게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지요. 그토록 거룩한 이름이 어째서 한밤중에 사람을 끌어내야만 지켜지는 것일까요?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을 딛고 서 있는 것인지 저는 마당에서 본 그 밤 이후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지요. 사람들이 흘리던 눈물은 감격이 아니라 울지 않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저를 다음 자리의 주인으로 여기던 시절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그 밤이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저 역시 누군가를 한밤중에 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어린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설쳤지요. 저는 사라진 그분의 방에서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몰래 찾아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 틈에 뒹굴던 그 시계는 어느 시각에선가 멈춰 있었어요. 태엽을
아무리 감아도 바늘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분이 끌려가던 그 밤, 어딘가에 부딪혀 그대로 멈춰버린 것이겠지요. 저는 그 멈춰버린 시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아 있었다는 단 하나의 증거였으니까요. 이름조차 지워진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의 시간이 바로 그 순간부터 멈춰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 이름마저 지워지고 남은 이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는 나라. 그런 나라의 시계는 아무리 태엽을 감아도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세상은 넓었고 저는 곧 그 담장 밖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장 밖의 빛을 한 번 본 사람은 다시는 그 안의 어둠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 미처 알지 못했어요. 유년의 그 밤에 제 마음에 새겨진 작은 금 하나가 훗날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의 첫 마음이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지요. 담장 밖으로 나서던 날, 저는 그 멈춘 회중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선 저는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떠난 타국의 거리에서 저는 눈이 부셨어요. 사람들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을 소리내어 했지요. 신문마다 지도자를 비웃는 만평이 실려도 아무도 한밤중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오래도록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었다는 걸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사 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자를 욕하고 다른 나라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삶. 그 평범한 자유가 제게는 기적처럼 보였지요. 저는 서점에 꽂힌 수많은 책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누구도 검열하지 않은 생각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고 팔리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래도 그날 밤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알고 나니 제가 나고 자란 그 담장 안이 어떤 곳이었는지가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다만 그 감옥 안의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도록 길러졌던 것이지요. 저 역시 그 담장 안에 있을 때는 그 바깥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맛본 자는 그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바깥 물을 먹고 돌아오자 저를 보는 눈빛들이 달라졌지요. 저 아이는 이제 순수하지 않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불온한 것이 들어차 있다. 그런 수군거림이 등 뒤로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가문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후계자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제게서 떨어져 나갔고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했지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저를 둘러싸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그렇게 찬 바람이 먼저 불어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밀려날수록 더 잘 보였습니다. 권력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바깥으로 밀려나자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안에서는 그저 당연한 질서로 보이던 것이 밖에서 보니 거대한 폭력의 구조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던 그 이름 뒤에는 사실 굶주림과 수용소와 총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밖에서 내려다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마카오와 여러 타국을 떠돌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지만 실은 어디를 가든 저를 지켜보는 눈이 있는 삶이었어요. 낯선 도시의 호텔 방에서도 저는 늘 문 쪽을 등지고 앉지 않는 버릇이 있었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담장을 나온 뒤에도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렵 아주 어린 제 이복 동생 김정은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세워지는 후계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그것도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얼굴조차 낯선 김정은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서운함보다도 먼저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어요. 권력이란 그것을 쥔 사람이 어릴수록 더 잔인해지는 법이니까요.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하게 되지요. 저렇게 어린 김정은의 손에 그 무시무시한 기계가 통째로 쥐어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김정은이 권좌에 오르자 그 나라는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촘촘한 공포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감시는 더 빽빽해졌고 처형은 더 잦아졌지요. 어제까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사라지는 일이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멀리 타국에서 그 소식들을 들으며 어린 시절 그 저택에서의 그 밤을 자꾸만 떠올렸어요. 담장 너머로 사람이 끌려가던 그 밤. 그리고 다음 날의 그 태연한 침묵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날 저는 마카오의 한 호텔 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회의장이 비쳤고 이내 한 사람이 제복 입은 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를 천하의 만고역적이라 불렀지요. 저는 리모컨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고모부 장성택이었으니까요. 제 고모부 장성택이 온 나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반역자로 끌려나갔다는 소식이었지요. 한때 2인자로 불리며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회의장 한복판에서 팔이 붙들린 채 개처럼 끌려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간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하지요. 혈육조차, 측근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잔인하게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린 날 제가 담장 너머에서 본 그 장면이 이제 나라 전체의 크기로 확대되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 늙은 시중꾼 한 사람이 사라졌듯이 이제는 이인자도 장군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그 밤은 예외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본질이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이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이 사라지고 이름들은 지워졌고 남은 이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충성을 맹세했지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역적이 되고 오늘 손뼉을 치던 사람이 내일 형장에 서는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더 이상 저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폭군 하나가 잘못 들어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 오직 그 공포 하나로만 유지되는 것. 그것이 이 체제가 태어날 때부터 굴러온 유일한 원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 변명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저 피해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밀려난 사람이고, 그러니 저 죄와는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타국의 안락한 삶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도박장을 드나들고 세상을 등진 한량처럼 굴면서 말이지요. 세상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할수록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저 타락한 마다들일 뿐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훨씬 안전했으니까요. 그 한심한 겉모습은 어쩌면 제가 저 자신에게 씌운 가장 편안한 가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 눈을 감고 있어도 되는 핑계 말이지요. 저는 그 가면 뒤에서 아주 오랫동안 비겁하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저는 그 가면을 더 이상 쓰고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누린 그 모든 것, 따뜻한 방과 넘치는 음식, 세계를 떠돌 수 있던 자유마저도 결국은 저 사라진 이름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피로 지은 밥을 먹으며 자랐고 그 피로 산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침묵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긴 공범의 세월이었어요. 저는 결정하지 않았을 뿐 오래도록 눈을 감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서랍 깊이 넣어두었던 그 멈춘 회중 시계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소리 없이 사라진 그분이 남긴 그 시계를 말이지요. 태엽을 감아보았지만 바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멈춘 바늘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시간도 제 양심의 시간도 바로 그 밤에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바닥을 치자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미뤄둔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보지 않은 척할 수 없다면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밀려난 자리에서 저는 이 체제의 정체를 누구보다 또렷이 보았고 그 암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밀려난 것에도 밀려나 이 모든 것을 밖에서 지켜보게 된 것에도 어떤 뜻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을 이제는 제 손으로 다시 감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요. 제가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먼저 소리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가장 먼저 그림자를 보냅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낯선 얼굴 하나가 자꾸만 제 주변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지요. 공항에서 한 번, 호텔 로비에서 또 한 번.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비슷한 얼굴이야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3번을 넘어가자 더 이상 우연이 아니게 되었어요. 같은 사람이 제가 가는 곳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말이지요. 어떤 날은 얼굴이 바뀌었지만 그 눈빛만은 늘 똑같았어요. 저를 향하되 저를 보지 않는 척하는 그 서늘하고 익숙한 눈빛 말입니다. 저는 그 눈빛을 어린 시절부터 지겹도록 보아온 사람이었지요.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담장을 나온 지 그토록 오래되었건만 그 담장은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제 발목에 여태 묶여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자유로운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실은 단 한 번도 그 나라를 온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저와 연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안부를 주고받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 다시 걸어보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지요. 어떤 이는 아예 도시를 떠나버렸고 어떤 이는 저를 마주치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내 저는 그들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역시 그 눈빛의 표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느새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이토록 조용하고 서늘한 일일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원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이었어요.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할 테니 조용히 돌아와 편안하게 지내라는 것이었지요. 좋은 집과 넉넉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겉으로는 더없이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원을 받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이대로 눈을 감고 돌아가면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손을 내미는 척하며 사실은 목덜미를 겨누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집안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곧 네가 사라질 자리를 정해두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초대의 끝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많이 보아온 사람이었지요.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언제나 협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람을 다루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건넸어요. 따님은 잘 지내지요? 학교 오가는 길이 요즘 부쩍 늦던데.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안부를 가장한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그들은 제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느 길로 집에 오는지까지 이미 송금 보듯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 깔린 뜻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어요. 저 하나를 향한 위협이라면 저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 아이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지요. 한 아비로서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약한 곳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제 삶은 온통 노출된 유리방 같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저는 늘 어깨너머를 살펴야 했어요. 편지 한 장을 붙일 때조차 이 글이 누구의 손에 먼저 닿을지를 생각해야 했지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문 밖의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창밖에 멈춰 선 자동차 한 대에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땅에 살면서도 감옥보다 더 깊은 감시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몸은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옥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시절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총구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숨죽여 살다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제게 예정된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밤이면 어김없이 어린 시절 그 밤이 떠올랐어요. 담장 너머로 사람이 끌려가던 그 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 태연한 침묵 말이지요. 서랍 속 그 멈춘 회중시계를 꺼내 손에 쥐면 그 밤의 서늘한 공기가 손끝을 타고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침묵하는 자가 곧 다음 차례가 된다는 것을 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마니까요. 순종은 결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안전한 사람은 애초에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최고 권력자마저도 늘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는 숨어서 사는 길이었어요.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미 그런 삶을 오래 살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미루는 것일 뿐이었어요. 숨죽여 사는 하루하루는 한 뼘씩 무덤을 파 내려가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맞서는 길이었습니다.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무언가를 남기는 길 말이지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길을 떠올릴 때마다 제 안에서는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가 뜨겁게 되살아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 담장 너머의 그 밤부터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한 가지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진실만은 남아야 한다.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이 나와 함께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백두열통의 맞이로 태어나 그 안을 지척에서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입을 다물면 그 진실은 영영 어둠 속에 묻히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에 맞서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것만이 제가 지고 온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오래도록 눈을 감아온 값을 이제라도 치러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곧 냉정한 현실 앞에 부딪혔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벽에 손톱 자국 하나 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벽은 안에서 혼자 미는 것만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밖에서 함께 움직여 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 어둠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저만큼이나 바라는 이들 말이지요. 저 혼자 아무리 진실을 외친들 그것은 광야에서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은다면 아무리 두꺼운 벽이라도 언젠가는 금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그들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낯선 사람 하나가 먼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지요. 저는 그 멈춘 회중시계를 손에 꼭 쥐고 마침내 무거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저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리로 데려가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사람들과 한 방에 마주 앉게 되는 바로 그 자리로 말이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것은 마카오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박의 도시 특유의 소란이 흐릿하게 들려왔고 저는 늘 가던 찻집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낯선 얼굴만 보아도 먼저 몸이 굳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허락도 없이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지요. 저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시의 눈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무엇일까 하고 말이지요. 찻잔을 쥔 제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눈빛은 저를 해치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그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오래전 북을 떠나온 옛 고위 인사였어요. 한때 권력의 안쪽을 지척에서 보았고 이제는 저처럼 바깥에서 그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거기에 아내와 아들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가 문득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지도 모르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은 곳을 통과해 온 사람만이 아는 그 무거운 침묵이 잠시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도 목숨을 걸고 저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찻잔 밑에 접힌 종이 한 장을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가 조용히 일렀어요. 혼자 계실 때 천천히. 그러고는 마시던 차를 마저 비우고 인사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 종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제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문을 2번 잠근 뒤에야 저는 비로소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길지 않은 몇 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본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우시면 이 종이를 태우십시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우라니. 대개 이런 제안은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수 없다며 사람을 몰아붙이는 법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그 노인은 오히려 저에게 물러설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다그치지 않는 이상하게 정직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저를 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요. 그 집안은 사람의 마음을 낚기 위해 얼마든지 이런 미끼를 던질 수 있는 자들이었으니까요. 돌아오라던 그 달콤한 전원들도 결국 목덜미를 겨눈 올감이었음을 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성냥불 앞에 가져갔다가 다시 거두어들였습니다. 성냥을 그어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지요.
태워버리면 편했을 겁니다. 남은 생을 조용히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그 몇 줄의 글이 제가 오래도록 마음속으로만 부르던 물음에 대한 대답 같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성냥불을 끄고 그 종이를 다시 깊이 넣어 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우선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는 낮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어느 미술관 아니었지요. 은밀한 밀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이 더 안전하다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커다란 풍경화 앞에 선 척하며 곁에 다가온 한 남자와 그림을 바라본 채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 것이 그 자리의 규칙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저는 짧게 되물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 오직 당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저를 시험하는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어느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물음이었지요. 저는 담담히 그 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가 미처 묻지 못한 것까지 말이지요. 그림을 보던 그의 옆 얼굴이 미세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쥐고 있는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저는 그 체제의 가장 깊은 안쪽을 지척에서 본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 바깥에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저를 밀어낸 그 핏줄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가장 위험한 증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을 확인했을 뿐이지요. 신뢰란 첫 만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같은 위험을 함께 짊어질 때 비로소 아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흘려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오래 지켜보았어요. 한 번은 만나기로 한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나절을 텅 빈 카페에 홀로 앉아 온갖 생각에 시달려야 했지요. 발각된 것일까? 아니면 버림받은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에야 그들이 안전을 위해 일부러 약속을 미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서로를 떠보고 조바심을 견디는 시간을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서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세 번째로 일본에서 온 이들도 조용히 합류했지요. 서로 다른 세 나라가 저마다의 이유로 같은 어둠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저는 더없이 값진 하나의 패였어요. 물론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하는 것인가? 이용하는 것인가? 그러나 저는 곧 답을 정했어요. 그들에게 제가 필요하듯 저에게도 그들의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위태롭고도 정직한 거래였던 것이지요. 저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같은 곳을 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밤, 저는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이 문을 넘으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방 안은 몹시 고요했지요. 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끝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잠든 제 아들의 얼굴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멈춘 회중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지요. 어린 시절 소리 없이 사라진 그 사람을,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밤이 없기를 바라던 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세상에 보여주는 타락한 한량의 삶이었어요. 카지노를 드나들고 기자들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흘리며 웃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 웃는 얼굴 뒤에서 저는 밤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낯선 도시로 날아가 이름 없는 방에서 낯선 이들과 머리를 맞대는 아무도 모르는 삶 말이지요.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할수록 제 진짜 얼굴은 그만큼 더 깊이 감춰졌습니다. 그 한심한 겉모습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것이지요. 위태로운 나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도록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그제야 조금씩 무게를 더는 듯했어요. 이제 남은 물음은 단 하나였어요. 이 거대한 벽을 대체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곧 각자 다른 방에 앉아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총성 한 발 없이 그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그런 그림을 말이지요.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밤, 저는 그 첫 번째 방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낯선 도시에 이름도 없는 낡은 건물 3층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고 방 안에는 전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요. 낡은 나무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이는 한국에서 온 사내였어요. 머리가 희끗하고 목소리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이런 일을 해 온 사람 특유의 서두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는 서로의 본명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된 한마디를 먼저 건넸고 제가 정해진 답을 돌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몇 겹의 확인을 거친 뒤에야 그는 말없이 탁자 위로 사진 한 장을 밀어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아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평양에서 군을 주무르던 별을 여러 탄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지요?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전 아들을 스위스로 빼돌렸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지요.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장군으로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가장 앞줄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미 제 자식만은 그 나라 밖으로 빼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충성은 이미 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직 평양에 있던 시절 어느 연회에서였지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웃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오른 그 장군이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제 팔을 슬며시 붙잡았어요. 그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지요. 도련님, 이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말을 마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때 이미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취객의 넋두리인 줄로만 알고 흘려들었던 그 한마디가 세월이 흘러 제 가슴에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겉은 단단한 바위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실금이 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실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장군이 흔들리는지, 어느 간부가 이미 짐을 싸두었는지, 저는 이름과 얼굴까지 그려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고위 인사의 비리를 일러주자 미국 사람들이 몇 주 동안 그것을 조용히 확인했지요. 그리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중 한 사람이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신뢰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사실로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희끗한 사내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늘 몸을 앞으로 기울이곤 했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는 벽이 무너진 그 다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국경으로 쏟아지고 자리를 잃은 관료들이 총을 드는 그 아수라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흡수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그가 힘주어 말했어요. 북녘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길바닥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새 세상에 발을 디디게 하는 것. 저는 그 말에 참으로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방에서 전혀 다른 얼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좀처럼 웃지 않았고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중 한 사람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김정은이 마지막 순간에 핵 단추를 누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밤마다 두려워하던 물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내 종이 한 장을 꺼내 몇 개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무기를 실제로 지키는 부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 중에서 돈과 두려움으로 이미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이지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설득이 됩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미국 사람의 눈빛이 그제야 조금 달라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짓을 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 손이 단추에 닿기 전에 그 손을 붙드는 사람을 먼저 우리 편으로 만들어 두어야 했지요. 그들은 바로 그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함께 무너지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말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름 없는 계좌들,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검은 돈의 길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저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훑어내리다 낯익은 이름 하나에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저와 술잔을 나누던 무역 일을 하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도 관여되어 있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돈이 아이들 학비가 되고 총알이 됩니다. 궁전도, 선물도, 군대도 결국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손끝으로 서류를 짚으며 말했어요. 이 물길을 막으면 그 권력은 안에서부터 마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한 자루보다 끊어 낸 돈줄 하나가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방이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들에서 한 가지만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일가를 한꺼번에 지우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어쩌면 틀리지 않은 말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탁자를 짚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는 결국 또 그렇게 끝납니다. 제가 말했어요. 총으로 세운 것은 총으로 무너지니까요.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한국에서 온 그 희끗한 머리의 사내였어요. 김 선생 말이 옳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지요. 우리가 저들과 똑같아진다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가지를 문서에 못 박기로 했어요. 투항하는 자에게는 살기를 열어주고 무너진 뒤의 주민에게는 결코 총을 겨누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보아 온 사람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끌려가던 그 밤부터 고모부 장성택이 형장으로 사라지던 순간까지 말이지요. 저는 그 피의 사슬을 제 손으로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동생 김정은을 향한 미움이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미움 위에 새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헤어지기 전 그 희끗한 사내는 저에게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든 것을 알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한 사람이 붙잡혀도 그가 아는 것은 한 조각뿐이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얄궂게도 그것은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체제의 방식과 꼭 닮아 있었어요. 어둠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그 어둠의 방식을 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밤, 저는 주머니 속에 멈춘 회중시계를 오래도록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셈법을 가진 세 나라가 마침내 한 장의 그림 위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조금씩 형체를 갖춰 가고 있었지요. 멈춰있던 시계의 태엽이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생에서 가장 크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저는 한 가지 싸움을 홀로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끝이 반드시 평화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힘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요. 가장 빠른 길은 늘 가장 잔인한 길이었고, 그들은 자꾸만 그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설 사람은 그 방 안에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 무렵 어느 밤의 회의에서 한 사람이 커다란 지도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순간에 일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는 손끝으로 평양의 한 지점을 짚었지요. 짧고 확실한 방법.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근을 남기면 언젠가 되살아난다는 냉정하고 어쩌면 틀리지 않은 말이었지요. 저는 한동안 그 지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지점에는 제가 나고 자란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를 밀어낸 사람들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살고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놓인 손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지금의 저 나라입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제 할아버지 김일성도 그렇게 정적을 지우고 권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버지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지요. 저는 지도 위에 놓인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시작한다면 50년 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온정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낮게 반박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압니다. 그래서 저는 편한 길을 버리자는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쉬운 길은 저들이 50년간 걸어온 길이고 그 길의 끝을 우리는 이미 두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제야 방 안에 몇몇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제 망설임이 단지 핏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저를 밀어냈고 끝내 저를 지우려 한 사람이었지요. 그를 향한 미움이 아주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움 위에 새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한 것은 한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죄를 법의 이름으로 묻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의 처형으로 갚는 순간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 역시 어둠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붙든 것은 등을 돌리려는 사람들의 살길이었어요. 저는 투항하는 군부와 관료들의 신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을 짓밟던 자들을 왜 살려줍니까? 누군가 언짢은 얼굴로 물었지요. 저는 그 심정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안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령을 어기면 제 가족이 사라지기에 마지못해 톱니바퀴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도망칠 문이 있어야 사람은 벽에서 손을 뗍니다.
퇴로가 없으면 그들은 끝까지 저항할 테니까요.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더 적은 피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냉정한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의 사람들도 결국 제 말에 하나둘 수긍했지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너진 뒤의 북녘 주민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지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 긴 세월을 견뎌낸 피해자였으니까요. 승자와 패자로 갈라선 통일은 또 다른 원한을 심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점령지의 백성이 아니라 오래 헤어졌던 동포로 맞아야 한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어요. 그 땅의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덧붙였지요. 그 아이들에게까지 부모의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국 사람이 오래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말씀 문서에 그대로 넣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긴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새 나라가 그 조건들을 문서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평화 통일, 법에 따른 단죄, 투항자의 신변 보장, 그리고 주민을 향한 보복 금지. 그 몇 줄을 얻어내기까지 저는 수없는 밤을 홀로 싸웠지요. 힘으로 끝내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저 자신의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서명이 놓이던 날,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었어요. 밀려나고 손가락질 받고 감시 속에 숨죽여온 그 긴 세월이 바로 이 몇 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저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던 젊은 협조자였습니다. 20해 남짓 되었을까? 아직 앳된 티가 남은 청년이었어요. 언젠가 그는 저에게 통일이 되면 고향에 다시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하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늘 정해진 날에 짧은 신호를 보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호가 어느 날부터 뚝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저는 밤마다 그 침묵을 헤아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몸을 숨긴 것뿐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이 저에게 닿았어요. 저는 그날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향에 학교를 세우고 싶다던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 때문에, 저와 얽힌 탓에 그 젊은이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저는 그 밤, 제가 시작한 이 일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무겁게 실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 위에 이렇게 이름 없는 무덤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비밀 어딘가에 이미 틈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완벽한 비밀이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새 나라의 손이 얽힌 만큼 그 어딘가에 새어나갈 틈도 함께 커졌던 것이지요. 다만 누가 어디서 그 틈을 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향한 감시가 눈에 띄게 촘촘해졌습니다. 낯선 이가 제 숙소 앞을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고 몇 번이고 걸려 오다 끊기는 전화가 밤을 어지럽혔어요. 어느 날은 공항에서 낯선 사내들이 제 뒤를 바짝 따라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붐비는 상점으로 들어가 한참을 서성인 뒤에야 그들을 겨우 따돌릴 수 있었지요. 심장이 목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던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그 막연한 감시와는 결이 달랐어요. 그들은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넘어 무엇을 했는지까지 알고 있는 듯했지요. 예전엔 그저 저를 지켜보기만 하던 눈들이 이제는 제 하루의 동선을 송금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미 활시위를 당긴 채 제가 걸음을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어요. 약속은 문서에 새겨졌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도망칠 곳을 찾는 대신 저는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 하나 남아 있었지요. 사라진 그 젊은이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남길 수 있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사람은 죽어도 진실은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육신은 지워져도 목소리는 남아 누군가의 가슴에 가 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에도 그 멈춘 회중시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리 없이 사라진 그 사람처럼 저 역시 소리 없이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말이지요. 다만 그 사람과 저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바로 이 목소리를 남겨두기로 말입니다. 죽음을 예감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밤 낡은 녹음기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붉은 불이 들어오는 손바닥만 한 기계였지요. 버튼을 누르자 그 작은 불이 조용히 켰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막연히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마음과 실제로 그 앞에 앉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기계에 담기는 목소리가 어쩌면 제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 될 터였으니까요. 떨리는 숨을 몇 번이나 고른 뒤에야 저는 겨우 첫 마디를 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지울 것인가. 그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본 진실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그 밤부터 새 나라와 함께 그린 그 그림까지 말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 가지를 두려워했어요. 이 목소리가 누군가의 사형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아직 그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울 것인가를 더 오래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와 손잡은 이들의 이름, 그들이 오간 길, 그들이 건넨 정보, 그 모든 것을 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어야 했지요. 진실을 아는 자만이 그 진실의 어느 부분이 칼이 되는지를 아는 법입니다. 어떤 대목은 통째로 도려냈고 어떤 이름은 끝내 삼켰어요. 녹음기의 붉은 불 앞에서 저는 몇 번이고 말을 멈췄습니다. 이름 하나를 말하려다 삼키고 날짜 하나를 지우고 장소 하나를 흐릿하게 뭉갰지요. 그 빈자리마다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으니까요. 그 중에는 고향의 학교를 세우고 싶다던 그 젊은이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들이 어쩌면 채워진 자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목소리를 언제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를 정해야 했어요. 너무 일찍 나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그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 하나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너무 늦으면 이 목소리는 그저 한 죽은 자의 넋두리로 묻히고 말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식은 뒤에 나온 진실은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힘을 잃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아슬아슬한 때를 가늠해야 했어요. 진실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목소리가 울리도록 말입니다. 한 번 세상에 나오면 다시는 거두어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목소리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에 흔들리지 않고 협박에 무너지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뜻을 잊지 않을 사람. 저는 믿을 만한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가 다시 하나씩 지워나갔지요. 그러다 마침내 단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차라리 떠오르지 않았으면 싶던 바로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 하나뿐인 아들 한솔이었습니다. 이 무겁고 위험한 짐을 결국 제 아들에게 지우려 하는 저 자신이 저는 한없이 미웠어요.
아비로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 평범한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뒤를 쫓지 않고 밤의 발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말이지요. 그러나 야속한 세상은 저에게 그런 선택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감시가 조여드는 위험한 때였지만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어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밥은 잘 먹는지, 공부는 힘들지 않은지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여느 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그런데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은 뒤 한 소리가 문득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지요. 그 헤아림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솔아, 아버지가 혹시 곁에 없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살지 마라. 아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답했어요.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끝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냥 아비 마음이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직접 건넨 마지막 당부가 될 줄은 그때는 저도 미처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저는 그 통화를 조금 더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라진 아이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두 마음 사이에서 찢겨야 했어요. 하나는 아들을 이 모든 일에서 멀리 떼어놓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이 진실을 이어갈 사람은 결국 그 아이뿐이라는 냉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의 피를 이었으면서도 그 어둠에 물들지 않은 사람. 세상이 그 말에 귀 기울일 사람. 그런 이는 오직 제 아들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한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참으로 많은 밤을 홀로 울었어요. 세상의 어느 아비가 제 자식의 어깨에 이토록 무거운 것을 얹고 싶겠습니까? 저 자신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이름을 이제 아들에게 다시 물려주는 셈이었으니까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끝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 했어요. 제 아들이라면 이 짐을 원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여 주리라고 말이지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곧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그 눈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뒤 저는 다시 녹음기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문장을 남기고 어떤 말을 삼킬지 저는 몇 번이고 고쳐 말했어요. 한 대목을 녹음하다 목소리가 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곤 했지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목에서는 몇 번이나 목이 메어 기계를 멈춰야 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다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오는 것을 본 날도 여러 번이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이토록 고요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마치 오래 미뤄둔 편지를 마침내 한자 한자 눌러 쓰는 것 같았지요.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어요.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리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만일을 대비해 이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본을 여러 만들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맡겼지요. 그중 하나만 살아남아도 진실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쉽게 지워지지만 여러 갈래로 흩어진 진실은 한꺼번에 지울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멈춘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차갑고 익숙한 그 무게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지요.
저는 그것을 이 녹취와 함께 아들에게 전해지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멈춰버린 그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의 몫이 될 터였으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한마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채비를 끝낸 사람의 마음은 뜻밖에도 평온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오랜만의 홀가분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짓눌러 온 그 무거운 죄책감도 이제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한 번 내쉬고 녹음기의 붉은 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한솔에게 말이지요. 한솔아, 지금 이 목소리를 네가 듣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내 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조차 아비는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늘 멀리서 너를 지켜보기만 했지. 다정하게 이름 한 번 불러 주지 못한 아버지였지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녹음하며 몇 번이고 목소리를 멈춰야 했어요.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을 고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끌어와도 이 짧은 부름 하나에 담긴 마음을 다 실을 수는 없었지요.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은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도 짧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 이 목소리에 눌러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아, 아버지의 긴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다오. 여러분께서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이 마지막 편지를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간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구나. 아비로서 너에게 평범한 삶 하나 지켜주지 못했으니 말이다. 남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걷지도 내 생일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한 아버지였지요. 늘 쫓기고 늘 숨어야 했던 이 삶에 너를 함께 묶어둔 것이 저는 두고두고 미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타락한 한량이라 손가락질했지만 그 오해가 실은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너도 알아주었으면 해요. 이 못난 아비를 부디 용서해다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아버지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본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그런 못난 아비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식에게 남길 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 여기기로 했지요. 그러나 아들아,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아버지가 너에게 꼭 남기고 싶은 부탁이 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이 길을 이어가 달라는 것이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이들을, 우리 가문을 피로 물들인 그 어둠을 같은 피로 갚으려 하지 말아다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니까 말이다. 여러분, 저는 그 피의 사슬을 어린 시절부터 지겹도록 보아왔어요.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원한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이 나라의 밤은 끝없이 이어졌지요. 제가 그토록 미워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공포로 다스리는 그 방식 자체였어요. 그러니 아들아, 너는 그 방식을 결코 닮지 말아다오.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총이 아니라 손이란다. 무기를 쥔 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맞잡는 그 손말이다. 여러분, 저는 평생 너무 많은 총과 너무 많은 피를 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룻밤이면 되지만 세우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세우는 일은 언제나 총이 아니라 맞잡은 손으로만 가능한 법이지요. 아버지가 새 나라와 함께 그린 그림도 바로 그 하나의 믿음 위에 서 있었단다. 힘으로 빼앗은 것은 언젠가 다시 힘에 빼앗기지만 손을 맞잡아 얻은 것은 쉬이 무너지지 않는 법이니까 말이다. 부디 너는 그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다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자유로운 하나의 나라다. 철조망이 거치고
굶주림이 사라지고 한밤중에 사람이 소리 없이 끌려가는 일이 다시는 없는 나라. 북녘의 사람들이 패자가 아니라 동포로 맞아지는 나라 말이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런 나라가 그저 꿈일 뿐이라고 말하지요. 저 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벽도 사람의 마음보다 단단하지는 못하니까요. 아버지는 그 나라를 이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떠나겠지요. 그러나 아들아, 너는 그 아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내 손으로 그 아침을 열어야 한다. 한솔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다오. 이 목소리와 함께 너에게 전해질 낡은 시계가 하나 있을 것이다. 태엽을 감아도 움직이지 않는 오래전에 멈춰 버린 회중시계 말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주 어릴 적 소리 없이 사라진 한 사람이 남긴 것이란다. 여러분, 저는 그 시계를 평생 주머니에 넣고 살았어요. 밀려날 때도, 쫓길 때도, 새 나라의 사람들과 마주 앉던 그 밤에도 말이지요. 그 멈춘 바늘은 저에게 이 나라의 시간이 언제 멈춰버렸는지를 늘 일깨워 주었어요.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묻지 못하던 그 밤에 이 나라의 시계는 그렇게 멈춰선 것이지요. 이제 그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은, 아들아, 바로 너의 몫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준 새 나라의 벗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부디 그날의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무력이 아닌 평화, 보복이 아닌 용서,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동포로 맡겠다던 그 약속을 말입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늘 셈법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약속만은 지켜지리라 믿고 싶어요. 제가 사라진 뒤에도 그 약속만은 부디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참된 뜻을 갖게 될 테니까요. 낯선 새 나라의 손을 믿고 여기까지 온 저를 그들도 끝내 저버리지 않으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는 마지막까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증인일 뿐입니다. 화려한 영웅도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지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살다가 뒤늦게야 눈을 뜬 부끄러운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평생 특혜를 누렸고 그 특혜가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면서도 오래 침묵했지요. 그 부끄러움을 저는 이 녹취로 남아 조금 씻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란 묻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아무리 오래 짓눌러도 말이지요. 땅에 묻힌 씨앗이 이듬해 봄이면 다시 싹을 틔우듯 진실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돋아나는 법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남기는 것도 바로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지키려 한 그 마음을 말이에요. 총이 아니라 손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오래된 믿음을요. 지금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제가 남긴 이 녹취가 마침내 세상에 흘러나왔다는 뜻이겠지요. 어쩌면 그때쯤이면 저 어둠의 나라에도 조금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제가 살아서 마지막까지 그려보던 하나의 간절한 그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 거대한 어둠의 벽에는 이미 첫 금이 간 것이에요. 벽은 두껍지만 한 번 간 금은 조용히 그러나 끝내 번져가는 법이지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느다란 실금이지만 그 금은 결국 벽 전체를 흔드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금이 언젠가 그 벽을 온전히 무너뜨릴 것이라 믿어요. 그리고 그날 그 벽 너머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유로운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자유로운 아침을 안타깝게도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아들이 그 아침을 맞으리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 삶은 그 아침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끝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그 먼 길에 작은 보탬 하나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화려한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이 목소리가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두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오래도록 저를 짓눌러 온 그 무거운 죄를 저는 이제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솔아,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총이 아니라 손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그렇게 그 자유로운 하나의 나라를 부디 너희의 손으로 이루어다오. 아버지는 그곳에서 멈추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으마